영화 듄 2부 보셨습니까? 저는 1부를 다소 지루하게 봐서 2부도 별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작 소설을 읽어보니까 내 연구성상 무조건 1부보다 재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모든 SF 전문가들과 팬들이 이 작품을 그렇게 극찬하나 궁금해서 원작 소설을 읽어봤는데요. 소설 1권은 영화 1부와 2부를 합친 분야입니다. 왜 굳이 2부로 나눴나 했더니 잡지 연재 시에 듄이란 세계를 1부로, 듄의 예언자를 2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하나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아서 소설은 한 권으로 내놓게 되었다고 하네요. 작가 프랭크 허버트는 6년 동안 자료를 수집한 후에 소설을 써서 1963년 아날로그라는 잡지에 듄이라는 세계를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연재물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2년 후에 책으로 발간하게 되는데요. 듄은 1966년에 최우수 과학소설과 환상문학 작품에 대해 수여하는 휴고상과 미국 SF 판타지 작가 협회가 주는 네뷸러상을 동시 수상합니다. 휴고상은 팬투표, 네뷸러상은 작가, 편집자, 비평가 등 SF 전문가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작품성과 대중성을 다 잡았다는 검증이나 마찬가지였죠. 수상 소식 덕분에 원래도 잘 팔리던 책이 미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그 결과 듄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과학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 외에도 영화, 미니시리즈, 게임, 보드게임으로도 만들어졌죠. 이제는 보편화된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한참이나 앞서간 선구자인 셈입니다. 프랭크 허버트는 1965년 1부 듄 출간 이후에 20년 동안 2부 듄의 메시아, 3부 듄의 아이들, 4부 듄의 신황제, 5부 듄의 이단자들, 6부 듄의 신전 총 6권을 쓰고 1986년 사망합니다. 원작자는 사망했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놔둘 리 없죠. 프랭크 허버트의 아들 브라이언 허버트와 소설가 케빈 J. 앤더슨이 1999년부터 7부와 8부를 공저하고 프리퀄들도 출간합니다.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들이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원작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소설과 영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요 등장인물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주인공인 폴 아트레이데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대가문 중 하나인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의 본성은 베네 게세리트가 90세대 동안 유전자 교배를 통해 갈망하던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겁니다. 퀴사츠 헤더락은 시공을 연결하는 정신 능력을 타고난 남자 베네 게세리트로 기계 문명 멸망 후에 중시되는 인간 정신의 최고점에 달한 영웅이자 인류를 구원할 선지자로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원래 베네 게세리트의 대모는 폴의 어머니 제시카에게 딸을 낳으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시카는 대를 잇는 아들을 바라는 남편의 뜻을 실현하고자 신진대사를 조절해서 아들인 폴을 낳게 된 거죠. 아트레이데스 공작을 두려워하던 하코넨 남작과 황제의 공격으로 가문이 멸망하면서 폴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퀴사츠 헤더락으로서 각성하면서 원하지 않은 영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베네 게세리트는 듄의 주요 세력 중 하나로 여성들이 주축이 된 초능력자 집단입니다. 세상을 손에 넣고 주무르기 위해서 정치 공작은 물론 인류 교배 계획을 실시하는 일종의 광신도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성들로만 구성되며 회원들은 훈련을 통해서 근육과 신경, 신진대사를 자기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폴이 페이드로타와의 결투에서 이 능력을 이용해서 위기를 넘기게 되죠. 초인적인 인식 능력, 암시 능력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기도 하고 상대의 심리 파악과 진위 여부도 확인 가능하며 심지어 영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베네 게세리트를 마녀라고 부르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시카의 배신으로 딸이 아닌 아들을 낳으면서 베네 게세리트가 오랜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으며 퀴사츠 헤더락을 좌지우지하려던 음모조차 좌절되고 말죠. 인류의 개선이니 어쩌니 주장했지만 실상은 인성에 문제 있는 모자란 군주를 내세워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추잡한 무리라는 게 이들의 실체입니다.
하코넨 가문은 대가문 중의 하나로 듄 시리즈의 최종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하코넨 남작이 수장이며 폴의 어머니는 이 남자의 친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온갖 음모와 흉계를 꾸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데 아주 능하죠. 국민들을 가혹하게 다스리고 공포와 협박으로 억압합니다. 폴의 가문인 아트레이데스가를 원수로 여기며 마침내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는데 그 이유는 오래된 원한 때문입니다. 오래전 버틀레리안 지하드 과정에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명령에 반박하다가 배반자로 몰려서 추방당한 후에 아주 힘겨운 생활을 했거든요. 하코넨 가문은 그 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스파이스를 제조하는 초암공사 주식을 사들인 끝에 간신히 예전의 지위를 회복했던 겁니다. 하지만 폴의 출현과 대공격 과정에서 하코넨 남작이 폴의 여동생 알리아에게 독살당하면서 결국 몰락하게 되죠. 듄은 먼 미래의 우주가 배경이지만 등장인물들은 칼로 전투를 치릅니다. 마치 중세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며 일본 애니의 스팀펑크나 디젤펑크를 연상시키는 장면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가 기계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일으킨 성전, 버틀레리안 지하드 때문인데요. 성전 이전 인류는 일상을 인공지능과 컴퓨터에 위임하며 번영하지만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지능이 퇴화하면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1000년 가까이 기계들의 지배를 받던 인류는 시에나 버틀러가 일으킨 성전을 계기로 마침내 지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죠. 시에나 버틀러의 이름을 기리고자 성전 명칭을 버틀레리안 지하드로 부르게 된 겁니다. 지하드 이후로 기계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순한 기계 이외에 생각하는 기계는 사용 금지됩니다. 컴퓨터의 역할은 인간 멘타트가 맡게 되었으며 우주선 항해도 스파이스를 복용한 항법사들이 맡게 됩니다. 듄은 한마디로 스파이스라는 천연 각성제를 둘러싸고 황제와 유역 가문들이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스파이스는 아라키스 행성에서만 발굴되는 특별한 약으로 노화 방지, 예언 능력 강화 등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폴의 아버지 레토 공작은 황제의 명을 받고 아라키스 행성으로 부임하는데요. 공작이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키려는 황제의 음모를 알면서도 그대로 따른 이유는 프레멘 부족을 포섭해서 황제와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공작은 계획을 펼쳐보기도 전에 황제군에게 체포된 후 마지막 힘을 다해 하코넨 남작을 암살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죠. 제시카와 폴은 황제군의 추적을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폴은 사막 속에 섞인 스파이스로 각성해서 먼 미래에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자신을 길을 가리키는 자이자 사막 생쥐를 뜻하는 무아띠브로 칭하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두 사람은 스틸가가 이끄는 프레멘들과 만나는데요. 스틸가는 폴만 받아들이고 제시카는 거절하려 하지만 제시카에게 제압당한 끝에 그녀가 베네 게세리트의 마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틸가는 두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만 일당 중에 야미스가 반발해서 결국 폴과의 결투를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베네 게세리트식 교육을 받고 공작의 부하들과 격투훈련을 쌓은 폴은 야미스를 상대로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의 일부 내용이죠. 프레멘들과 생활하면서 폴은 모래벌레 유충이 스파이스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찬이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도 낳고 평화롭게 즐기던 사막 생활을 뒤로한 채 폴은 가문의 후계자로서 아라키스 지배권을 천명합니다. 이를 들은 황제인 샤담 4세는 스파이스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여 5개 군단을 거느리고 아라키스를 습격합니다. 이때 폴의 어린 아들은 살해되고 여동생 알리아는 포로가 됩니다. 생명의 물을 마신 폴은 퀴사체더락으로 완전 각성해서 그토록 멀리하려던 영웅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반격에 나섭니다. 스파이스를 만드는 창조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조합의 손발을 묶은 폴은 모래폭풍을 이용한 기습 공격으로 황제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아가 하코넨 남작을 살해하죠. 전쟁이 본격화되자 자신을 친구에서 지배자로 모시는 주변 인물들의 확연한 태도 변화를 보면서 폴은 내심 슬퍼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부름으로 인해서 폴은 어쩔 수 없이 지도자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폴은 황제 조카 페이드로타와 1대1 결투로 승부를 정하자고 제안한 후 마침내 승리합니다. 황제는 유폐되고 초암사 주식 전부는 몰수됩니다. 공석이 된 황제 자리에는 이룰란 공주와 결혼을 결정한 폴의 것입니다. 공신들에게는 논공 행상이 이루어지는 사이 차니가 공주를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자 제시카는 비록 우리가 첩이지만 언젠가 역사가들에 의해서 아내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위로합니다. 소설을 읽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영화도 소설도 미디어나 출판사에서 호들갑을 떨 정도로 대단한 작품인지는 모르겠다였습니다. 이 소설과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를 동시에 읽었는데 아마도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마새가 훨씬 더 풍부한 상상력과 작품성으로 제게 다가왔거든요. 늘 익숙한 서양식 판타지가 아니라 동양적인 감성과 독특한 상상력이 무척이나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듀닌을 보면서 그리고 계속 느꼈던 생각은 배경을 미래의 우주로 바뀌었을 뿐 중동 아랍 국가의 몰락한 왕족 일가가 우여곡절 끝에 왕위를 되찾는 이야기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공간적 배경이 사막이고 소설에 나오는 리산 알 가입이나 무아띠비냐는 단어들이 다 아랍어 기반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스파이스라는 물질 역시 석유를 연상시키고 베네 게세리트는 이슬람교를 떠올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일부와 마찬가지로 소설도 중반까지는 시대적 배경과 정치관계, 등장인물 소개의 대부분을 할애함으로 지루합니다. 소설 후반부를 그대로 구현했다면 영화 2부는 아마도 시각적으로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다만 1부를 지루하게 느꼈던 관객들이 2부를 볼지 그리고 보더라도 전체 평가를 뒤집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스페이스 오페라로서 전설이 된 스타워즈 시리즈는 흥행면에서 무척 운이 좋았습니다. 듄의 광팬이던 조지 루카스 감독은 듄의 설정을 다 갖다 쓰면서도 시리즈를 이야기 순서대로 만들지 않고 4편부터 개봉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1편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덕분에 지루한 배경 설명을 생략한 채 다스베이더의 제국군과 또 루크 스카이워커의 저항군이 대결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죠. 드니 빌레브 감독도 편집을 통해서 이야기 순서를 바꾸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듄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장벽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피사 체더락, 버틀레리안 지하드, 베네 게세리트, 곰 자바, 멘타트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랍어 기반인지라 이 단어들을 또 금방 잊어버려요.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각 줄을 일일이 챙겨봐야 합니다. 무슨 논문 보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보자고 본문과 각 줄을 번갈아 본다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장벽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프랭크 허버트가 쓴 시리즈는 6권이고 아들이 쓴 시리즈까지 합치면 총 8권인데요. 1권 분량만 해도 940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단행본 소설 분량인 250페이지의 4배에 가까운 분량인데요. 단행본 1권짜리 소설들은 제가 서너 시간 내에 거의 다 읽는데 이 책은 다 읽는데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1권에도 이 정도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데 시리즈 전체를 다 읽으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감이 안 오더군요. 저와 달리 이 작품에 흥미를 느낀 구독자들도 분명히 있을 테죠. 영화를 보고 내친 김에 원작 소설까지 읽고자 하는 이들에겐 이북을 적극 추천합니다. 종이책은 가나다 순 미주를 찾아서 읽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독서 흐름도 자주 끊기는 데다가 눈도 좀 아픕니다. 반면 이북은 본문에 표시된 각주 번호를 누르면 책 뒤쪽에 해당 용어들을 즉각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북이 가진 장점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자책으로만 독서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서점에 가게 돼도 이제는 종이책을 보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건 진리인가 봅니다. 영화나 소설이 기대에 썩 미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취향일 뿐이고요.
이 작품이 후대 SF 장르에 미친 영향과 또 발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59년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의 구성과 등장인물 설정 등을 그대로 갖다 쓰거나 영감을 준 콘텐츠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단 영화 일부를 먼저 살펴보고 본인 취향에 맞는다 판단되면 그때 원작 소설에 도전하는 것을 권합니다. 듄 소설 1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즐독하십시오.